현실보다 더 강렬하고 매력적인 색채를 사용해서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화가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평생 더 강렬한 그림을 찾아 헤매던 거장은 노년의 암 투병으로 인해 더 이상 붓을 들지 못하게 되자 침대에 누운 채 붓 대신 색종이를 쥐고 일명 잘라서 그린 그림을 완성합니다. 자신은 늙고 병든 처지였지만 화려한 색채의 이 작품은 낙천적인 행복으로 가득하죠. 우리에게도 명랑한 채색과 풍부한 상상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행복한 걸작을 만들어낸 마티스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화가를 지금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표정 하나 없는 각색의 돌. 무심히 하나를 선택해 눈을 맞추면 수천, 수백 년 말문 닫았던 돌의 이야기가 술술 꽃단장하고 흘러나옵니다. 사물에 스토리를 담고 숨을 불어넣는 화가 황줄입니다. 평범한 다세대 주택. 그런데 입구부터 맞아주는 건 수상쩍은 돌덩이들. 갤러리 같은 집안에도 둘러보는 곳곳 터줏대감처럼 포진한 돌멩이들. 고운 때깔 그림옷도 입었네요. 돌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속사정은 대체 뭔가요? 좀 수집광이에요. 그래서 돌은 사실 같은 표정이 하나도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돌들에다가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에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기억, 그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풍경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뭐 그런 것들이 그려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찰나의 기억과 풍경을 천만년 변치 않는 돌 위에 새기듯 그려 넣었다는데 보는 이를 놀라게 하는 건 또 있죠. 바로 돌의 눈. 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돌과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돌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눈을 그려놓게 되고 돌 작품을 바라보면서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느낌의 그런 이미지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평면 회화에도 꽃송이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대표작 식물학이죠. 상징적인 의미의 식물이라는 건 자라는 거고 또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번성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식물학의 제목을 붙였지만 삶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돌아올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포착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순간들. 이 순간의 장면은 개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온갖 인연에 얽혀 살아가듯 그녀의 그림 또한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시작된 이 식물학 연작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색채는 더 밝고 화려해졌죠. 어차피 우리 삶은 고통스럽고 우중충하고 어둡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설적인 이미지로 어떤 환한 그런 작품으로서 환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거랄까? 그림 안에 조각조각 이야기를 담았던 그녀가 최근엔 쟁여둔 이야기를 소설로 풀었습니다. 총 7개 단편이 실린 그림 소설집이죠. 소설가가 되려고 제가 소설을 쓴 건 아니고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실존의 기록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텍스트들이 그냥 썩히기, 그냥 없어지고 무산된 게 아니라 이런 그림하고 아니면 이 소설로 다 녹아들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 속엔 그녀의 삶도 깃들었는데 20대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쓴 소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 나무처럼 싱그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사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쓴 이제 단편 소설인데 하늘님의 그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라는 노래가
그 20대 때, 우리가 20대 때 한참 유행이었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뭐 이럴 때. 그 노래를 계속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 젊음에 대한 그런 진술, 젊음에 대한 진술, 또 삶에 대한 뭐 그런 이미지를 살려본 그런 소설이에요. 저항의 시기였던 197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화가 황조리. 첫 개인전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담겼습니다. 이게 첫 개인전 카탈로그예요. 데드마스크 시리즈로 이런 뭐 그런 어두운 느낌의 작품들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작품 세계를 가졌다는 건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성난 군중이라는 이제 작품이 이 당시에 대표작일 것 같은데, 이게 그 시절에 그 굉장히 열풍이 일었던 어떤 민중미술 쪽에 접합되는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민중미술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찾았죠. 그리고 캔버스가 아닌 원고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20대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두웠던 그 자기 안에 갇혀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금의 이미지, 닫힌 이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그려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뒤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삶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색깔이 밝아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체성 찾기의 출발은 출판사를 운영했던 아버지였죠. 집안에 흔했던 원고지에 그녀는 하루 한 장씩 일기 쓰듯 그림을 그렸고, 그 원고지 그림들은 하나로 엮여 추억제라는 제목으로 완성됐죠. 한 장마다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으로 그녀는 세상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창 작가로 주가를 올릴 무렵 나이 30에 훌쩍 미국 유학을 떠나죠. 현대미술의 최전선인 뉴욕에서 그녀는 새로운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리에서 부딪히는 게 다 문명과의 어떤 충격이었어요. 그 모든 게 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충격은 모든 화廊에서 다 설치미술을 전시하고 있다는 거였고, 내가 뉴욕에서 배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생각의 새로움이에요. 그런 자세. 거기서 작업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의 강박관념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설치 미술도 같이 병행하면서 다양한 작품의 그 장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맨 처음 손에 든 소재가 바로 흙, 세라믹 조각을 빚어 그림을 그려 넣었고, 이어 의자, 시계 등 일상의 소품들도 그녀의 캔버스가 됐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경이죠. 약 40년간 수집해왔던 안경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경에 주목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동유럽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 안경들이 이렇게 안경 무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20세기 최고의 가장 비극적인 설치 미술이로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모아왔던 안경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다고 할까? 그 안경을 갖고 어떤 작품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지나간 기억, 돌아오지 않을 삶의 한순간을 안경 위에 그리기 시작했죠. 이 가운데 사연 있는 안경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그런 선글라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돋보기 안경인데 1901년생이신데 199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유품으로서의 안경.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 안경이에요. 안경에 대한 생각은 이번 소설에도 담겼습니다.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또 하나는 여행. 찰나의 이야기를 건지기 위해 세계 곳곳 안 가본 데 없이 돌아다녔고, 그 많은 여행지는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났죠. 각 여행지에서 사모은 그림 엽서들. 이 엽서는 또 하나 그녀의 캔버스가 돼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엽서에 추억을 그려넣으며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되죠.
이런 흔적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엽서를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게 됐어요. 사진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엽서에서 나아가 직접 찍은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최근 들어 그녀가 관심 갖고 여행지에서 수집해오는 것이 바로 불상이죠. 각 나라별로 개성과 특징이 다 다른 불상은 그녀의 손에서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일상의 모든 소재 위에 불상을 그려 넣은 거죠. 내년 전시를 앞두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소소해 보이는 작품이지만 저마다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인간 붓다의 마음이 그 불성이 사물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귀하지 않은 흔하고 또 널리고 널린 그런 물건들, 사물들 위에 붓다의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마치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 화가. 여기 우리 어머니 집이에요. 난 여기 와서 밥 먹고 생활하고 저기는 작업실이에요, 우리. 그녀의 1호 팬이자 든든한 조력자 어머니입니다. 이거는 커다란 숟갈인데 숟가락이야. 이 그림을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다니 네 그림은 다 좋지. 정말? 그럼. 말없고 지독히 내성적인 어린 딸에게 물감과 붓을 쥐어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얘가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미술을 시켰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주가 있더라고요. 붓을 쥔 소녀는 숨어있던 재능을 발휘했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0여 년 화가가 된 딸을 격려하고 지원해온 어머니. 지금도 왕팬이고 후원자죠. 이 그림을 내가 좋아해요. 이게 한 10년, 15년에서 한 10년 동안 했나? 이때 그 감성이 굉장히 내 마음에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빛깔 쓰는 것도 그렇고. 거울처럼 마주보고 살아가는 모녀. 지금의 단 둘이 될 때까지 많은 이별을 겪어야 했죠. 할머니가 맨날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죽을지 내가 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죽을지 그게 97세까지 계속 됐어요.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나는 늘 어린 마음에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떨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된 이별이었던 할머니와 아버지 외에도 또 하나의 가족, 불독 베티와의 이별도 있었습니다. 4년 이상 가족으로 살면서 베티는 38장 연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이 그림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그림이라서 누가 팔으라 그래도 안 파는 그림이거든요. 진짜로 제가 사랑했던 그런 베티라는 이름의 불독인데 내가 얼마나 이 개를 사랑했는지 얘가 난지 내가 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베티와의 추억은 이번 소설에도 등장합니다. 걔는 4년 전에 죽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는 동생하고 이 베티하고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같이 떠오르면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좀 슬퍼요. 또 하나 최근 느닷없이 닥친 동생의 죽음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아침에 안녕 그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인데 이별은 정전이죠. 그냥 이별 정전.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스위치가 딱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게 이별이죠. 현상으로는 그러나 그게 또 그걸로 끝이 아니듯이 늘 그 이미지들이 남아서 예술가의 경우는 그게 계속 이제 작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그녀는 오늘도 되돌릴 수 없는 삶의 매 순간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따뜻한 색채와 시선으로 인생을 그리는 화가 황주리. 그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다면 만들었던 그 작품을 어떤 한 공간에 모아서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뭐 굉장히 슬프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들어가면 내가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느꼈던 그런 감동,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박물관, 미술관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가는 사람. 혼자 걸어가는 길 위에서 더 자유로운 화가 황주리입니다.